친정어머니 생일날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네 애미가 그렇게 소중하니? 이혼 도장 찍고 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맞고 참고 남편의 바람까지 견뎌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며느리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네, 찍을게요. 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협박이 통할 거라 믿었던 그 한마디가 오히려 자기 아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사연의 주인공 윤희 씨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친정어머니마저 참아라. 옛날엔 다 그랬다며 이혼을 말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그 순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윤희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선언한 그 다음 날부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윤희 씨는 최악의 남편과 독한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서윤희입니다.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고 결혼 3년 차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친정어머니 생일에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도장 찍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네, 찍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뒤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다들 어떻게 하셨을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추석도 설날도 시어머니 생신도 빠짐없이 챙기며 3년을 살았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제사상 차리는 것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그런 제가 딱 한 번, 단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하루만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말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TV 리모컨을 돌리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뭐, 친정을 가? 네,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것 봐라. 강말순이 리모컨을 탁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집 온 년이 친정, 맨날 친정 타령이야. 네 애미가 그렇게 소중하니? 여기서 밥 얻어먹고 살면서 마음은 맨날 그쪽이지? 어머니, 1년에 한 번 생신인데. 닥쳐. 강말순이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시집 왔으면 친정은 잊어. 네 엄마가 밥을 주니, 옷을 주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고 가. 아예 나가.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 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시어머니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삼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네, 찍을게요. 주세요. 강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리모컨을 집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혼 도장이요. 찍을게요. 주세요. 강말순이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남편 최준혁은 거실 반대편 소파에 드러누워 맥주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준혁은 빈 캔을 바닥에 굴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5살 서연이와 3살 서준이가 바로 옆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도요. 야, 아이들 앞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마. 준혁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어때서. 저는 서연이와 서준이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놓고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한 3년이 대체 뭐였나 싶었습니다. 결혼 첫 해 준혁은 새벽 2시에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죠. 밥이 왜 없어? 지금 새벽 2시잖아. 미리 말해줬으면 차려놨지. 준혁이 식탁 위 그릇을 팔로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잠들어 있던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아이를 안으러 가려다 뒤통수를 맞고 부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때리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준혁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소파 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하트가 잔뜩 붙은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리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어떤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 얼굴이 화면 속에서 또렷하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구나. 그 얼굴이 머릿속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 따졌더니 돌아온 건 주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울며 말씀드렸을 때 강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살림을 잘했으면 바깥에서 눈을 돌리겠어?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사나 싶어서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가 꽉 닫아둔 뚜껑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시어머니의 말을 수백 번 곱씹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가라. 네, 찍을게요. 내가 정말 그 말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안마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답답한 속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엄마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친정집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어쩐 일이야, 바쁠 텐데.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저는 안마기를 건네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어. 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어제 친정 온다고 했더니 이혼 도장 찍고 가래. 그래서 찍겠다고 했어. 윤희야.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냥 다 알겠다고 해. 반박하지 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네 하고 넘기면 돼. 옛날엔 다 그랬어. 엄마, 나 맞고 살고 있다고. 준혁이가 술 먹으면 때린다고.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여자 혼자 애들 때리고 어떻게 사니? 동네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데.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바람도 폈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아이들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나 진짜 더는 못 살아. 그래도 참아. 이혼하면 애들이 불쌍하지. 엄마 아빠 다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거야.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엄마가 시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또 밉고 싫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긴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미 마음 먹었어. 돌이킬 수 없어. 찍겠다고 말했고 진짜 이혼할 거야.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해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제 내 삶을 살아라. 그 한마디에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서 자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친정집을 나서며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윤희야,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을 챙겨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강말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요. 어디서 자고 온 거야, 인연이. 어머니, 저 짐 좀 챙기러 왔습니다. 짐? 무슨 짐? 강말순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서윤이. 네가 어제 한 말 진심이었어? 네. 아? 진짜 인연이 미쳤구나. 강말순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이 흔들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내 아들한테 시집와서 먹고 자고 애까지 낳아놓고 이제 와서 나가? 네가 뭔데 이 집을 나가? 소파에서 숙취에 찌든 얼굴로 누워있던 준혁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말순에게 대꾸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날 밤 미리 구석에 세워둔 캐리어를 꺼내 아이들 옷과 기저귀, 서연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강말순이 안방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야! 강말순이 캐리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캐리어가 넘어지며 안에 넣어둔 옷가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애들은 두고 가. 최 씨 집안 핏줄이야. 네 배에서 나왔다고 네 거 아니거든. 아이들은 제가 데려갑니다. 뭐? 강말순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애를 키워? 돈이 있어? 집이 있어? 어디 가서 굴러 먹을 거야? 응? 그 소란에 서연이가 방문 앞에 와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엄마 왜 소리 질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려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엄마 여기 있어. 캐리어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옷을 주워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준혁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간다. 아빠라고 한 게 뭐가 있어? 밥 한 번 먹여본 적 있어?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있어? 준혁이 벌떡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캔이 벽에 부딪히며 맥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꼴리는 대로 해. 대신 한 푼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나가.
안방에서 서준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를 안아 올리고 서연이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캐리어를 끌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강말순이 복도까지 쫓아 나왔습니다. 야, 서윤이. 인연이 살림 거덜내고 도망간다. 다들 보세요. 인연이 애들 빼돌려가요. 같은 층 현관문 두세 개가 열렸습니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가 제 다리를 꼭 붙잡고 울었고 서준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말순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를 안아 방에 눕히고 간식을 챙겨준 뒤에야 저를 마주봤습니다. 다 가져왔어? 네, 엄마. 잘했어.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20만 원. 월세, 아이들 어린이집비, 기저귀값, 분유값을 머릿속으로 더했습니다.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막막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격리팀 자리에 앉아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안내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격리팀 서윤희 씨요? 1층 로비에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좀 소란스러우셔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강말순이 안내데스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딨어? 서윤이, 이 회사에 다니지? 그년이 내 아들 버리고 애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이런 년을 직원으로 쓰고 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강말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회사입니다. 제발 가주세요. 가긴 어딜까?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남편 버리고 애들까지 빼돌리고 짐승만도 못한 년아. 강말순이 제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말렸고 저는 강말순의 손을 겨우 뿌리쳤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뒤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서윤희 씨, 개인 사정을 회사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와 전표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윤희 씨, 화장실 문 밖에서 같은 팀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수진이. 문 좀 열어. 문을 열자 수진이 화장지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 경험자야. 혼자 끙끙대지 마. 수진이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무료 법률 상담 센터 번호랑 여성 긴급 전화 번호야. 도움 받을 수 있어. 저는 그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황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낮에 아버님 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어머님 확인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고 가셨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원장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아주세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본인 외인도 불가 요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야, 서연이 서준이 당장 데려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끌고 온다. 술에 절은 목소리였습니다. 혀가 꼬여 있었지만 협박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어. 전화 끊어. 뭐? 2년이 끝까지. 저는 전화를 끊고 친정집 현관문 이중 잠금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했어? 네. 괜찮아요, 엄마. 주무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 열어. 내 자식 내놔. 서윤이 문 안 열어? 준혁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이불을 걷어차며 깨어났고 서준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가 달래는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전 남편이 새벽에 찾아와서 문을 부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준혁은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은 채 버텼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법으로 끝내야 한다. 온몸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경찰이 준혁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고 돌아간 뒤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벽마다 초인종이 울릴까봐 잠을 설쳤지만 다행히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건네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센터 오전 9시부터 접수. 출근 전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구청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자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준혁의 핸드폰에서 봤던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최준혁 씨 아내분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저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연의 눈가에 퍼런 멍이 보였습니다.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지만 턱 아래로 길게 긁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센터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연이 아이스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가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점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면 갑자기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나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끊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어요. 커피잔을 쥔 나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연의 턱 아래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도 준혁에게 당하고 있었구나. 저기 혹시 저 말고 다른 여자도 있었나요? 나연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준혁이 나연에게 보낸 메시지 사이사이에 또 다른 여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빈이한테 갈 일 있어서 늦는다. 수빈이가 자꾸 연락해서 귀찮다. 저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기간 내내 최소 2명 이상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대화 기록 말고도 있어요. 나연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협박 문자, 녹음 파일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나연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 소송하시는 거죠?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당한 두 여자가 법률 상담센터 앞 카페에 마주 앉아 있다는 게 기묘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가능성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낮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가 며느리 노릇을 못해서 준혁이가 바람핀 거라고. 내 딸이 이혼하면 동네방네 소문내서 다시는 시집도 못 가게 만들겠다고.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우리 엄마한테까지 손을 뻗은 겁니다.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희야, 그 사람들이 무서운 짓을 하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이제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방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서윤희 씨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경찰에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경찰 쪽에서 확인이 올 수도 있어서요. 사실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유급 자택 대기해 주세요. 회사 방침이에요. 억울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장부에 오차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정리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월급이 끊겼습니다. 통장에는 1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돼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인터넷에 글 올라온 거 봤어? 무슨 글이요? 시어머니가 윤희 씨 실명이랑 사진 올려서 글 썼어. 애들 빼돌리고 도망간 며느리라고. 동네 엄마들 인터넷 카페에 퍼지고 있어.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습니다. 제 이름, 제 사진, 시어머니가 쓴 글이 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저런 여자가 있다니 불쌍한 시어머니라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린이집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그랬어. 너네 엄마 나쁜 사람이래. 은서 엄마가 그랬대. 서연이가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서연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법으로 제대로. 그날 밤 수진이가 알려준 변호사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 가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돈도 없는데 변호사를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폭행, 외도, 시어머니의 회사 행패와 허위 고소, 인터넷 글, 수화기 너머에서 박도연 변호사가 끝까지 들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캄캄한 터널 안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도연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아 박도연 변호사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준혁의 폭행, 외도, 아이들 앞에서의 흡연, 시어머니의 직장 행패, 경찰에 접수한 허위 고소, 인터넷에 올린 제 실명과 사진. 말하는 동안 박도연 변호사는 끊지 않고 메모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도연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희 씨, 지금 상황이면 싸울 수 있습니다. 남편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하지만 저한테 돈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법률 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도 못할 줄 알았는데 길이 있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가 노트에 적은 내용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경찰에 접수한 횡령 고소는 사실이 아니니까 회사 장부 기록만 확인되면 바로 풀립니다. 거짓 고소에 대해서는 되려 맞고소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을 올린 것도 따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요? 남편분이 협의 이혼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다 싸워야 해요.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박도연 변호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폭행당한 뒤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시죠? 네, 2번 갔습니다. 진단서 사본을 발급받으세요. 112 신고 기록도 경찰서에서 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 증인, 그분의 증거까지 확보되면 재판에서 지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가 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울고만 있던 제가 전략으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뒤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결혼 첫 해에 맡고 갔던 정형외과, 2년 차에 눈 위가 찢어져서 갔던 응급실, 2군데를 찾아가 진단서 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제 이름을 말하니 직원이 기록을 찾아 출력해줬습니다. 안면부 타박상, 늑골 균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보는데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들이 지금의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3년을 참은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경찰서에서 112 신고 이력 확인서도 떼왔습니다. 3건.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김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도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나연이 핸드폰에 저장해둔 준혁의 협박 문자와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연 씨, 증인으로 서주시겠다는 거죠? 네, 꼭 서겠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같이 이겨내요. 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당한 두 여자가 변호사 사무실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기묘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증거 정리와 함께 박도연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허위 고소에 대한 반박 서면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 감사팀이 장부를 다시 살폈고 횡령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택 대기가 풀렸습니다. 다시 출근한 날 아침 자리에 앉으니 수진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잘 됐다. 고생했어.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코끝이 찡했습니다. 겨우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직 후 생활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업무를 보고 밤에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묵묵히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까지 싸주시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엄마가 애들은 걱정 마. 예전에 참아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변화가 저한테는 어떤 변호사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밥을 차리다가 국그릇을 놓치는 걸 봤습니다. 금방 주워 담으시며 손이 미끄러웠다고 하셨는데 요즘 부쩍 밥을 잘 안 드시는 게 눈에 밟혔습니다. 죽만 조금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안 드세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소송 준비에 정신이 팔려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자 준혁에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야, 다시 잘해보자. 내가 바뀔게. 술도 끊을게. 네가 그 말을 몇 번째 하는지 알아? 이번엔 진짜야. 서연이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했으면 때리지를 말았어야지. 전화를 끊으니 바로 다시 울렸습니다. 야, 법원 가봤자 소용없어. 내가 애들 아빠야. 누가 너한테 애들을 맡기겠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법정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아본 강말순이 친척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니? 애들 생각해서 소송 취하해. 다음 날에는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니? 쪽팔리게. 그것도 모자라 고모와 이모가 직접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고모가 대뜸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 딸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시집가서 남편 내팽개치고 도망치게. 저희 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긴. 딸을 잘못 키웠으니까 이 꼴이 난 거지. 어머니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까지 깔끔하게 넘긴 준혁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꼴 좀 봐라. 그래, 재판에서 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도연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폭행 진단서 2건, 112 신고 기록 3건, 김나연의 진술서, 준혁의 협박, 녹음 파일, 그리고 준혁이 저한테 보낸 위험 문자. 준혁 쪽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말수는 방청석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도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 기일치고 아주 유리한 흐름입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라는 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 재판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재판은 4차례 더 열렸습니다. 준혁 쪽은 처음에 아내가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말이 줄었습니다. 김나연이 증인석에 서서 준혁과의 관계, 협박 내용을 또렷하게 진술했고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날 저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습니다. 박도연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이겼습니다. 양육권 단독,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까지 다 인정됐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는데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안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맞고 참고 무시당하고 아이들 앞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버틴 3년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와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겼어. 끝났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훌쩍였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퇴근하고 치킨 사들고 친정집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이 축하한다. 수진이가 치킨 봉투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가 치킨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이와 아이들 5이 둘러앉아 치킨을 뜯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서연이가 닭다리를 들고 웃고 서준이가 콜라를 달라며 떼를 쓰고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맥주를 따라드리는 그 평범한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이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회사 근처에 작은 투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어머니가 모아두셨던 돈에서 보태주셨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꼭 갚겠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이사 날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아이들 옷가지 몇 벌, 이불 2채, 서연이 토끼 인형. 텅 빈 방에 이불을 깔고 아이들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연이가 왼팔을, 서준이가 오른팔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가구 하나 없는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바닥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준혁이 분할 납부를 주장하더니 첫 달부터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변호사가 준혁 명의 자동차와 예금 계좌를 확인해 두었다며 강제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의 어린이집비, 월세,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려니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000원짜리 반찬 하나를 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연이가 가끔 밤에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빠는 따로 사는 거야. 엄마가 다 해줄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위자료만 안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린이집 앞에 나타나 멀찍이 서서 서성거렸습니다. 새벽에 친정집을 찾아왔을 때 받은 접근 금지는 친정집에 대한 것이라 어린이집까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에게 상의하니 어린이집 근처 접근 금지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글은 삭제 요청으로 내렸지만 제 SNS에 간간히 새 계정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잘난 맛에 살아봐라. 얼마나 가나 보자. 한 줄짜리 댓글이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완전한 자유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수진이가 있었고 박도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도 새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서준이는 거실 바닥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해도 혼나지 않는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토요일도 그랬습니다. 점심을 먹고 서연이와 서준이가 거실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싱크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눈 떠요. 어머니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더듬어 119를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서준이를 양팔에 끼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발, 제발이라는 말만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괜찮아? 라고 몇 번이고 물었고 저는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하면서도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기본 검사를 해봤는데 위쪽에 상당히 큰 혹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진료실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주변 부위로 이미 번지기 시작한 상태예요.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벽만 바라봤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며 죽만 드시던 어머니, 국그릇을 놓치던 어머니, 부쩍 야윈 얼굴. 그때 더 물어볼 걸, 병원에 가보자고 할 걸. 소송에 정신이 팔려서 어머니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쳤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윤희야, 그렇게 심각한 얼굴 하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나 걱정 말고 애들 잘 키워. 엄마가 아파서 네가 흔들리면 안 돼. 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걸 들었으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딸 걱정과 손주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입원 이후 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어린이집 연장 돌봄을 신청했고 급한 날에는 수진이가 퇴근 후 아이들을 봐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집에서 저녁을 먹인 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밤 9시였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어머니 곁을 지키다 자정 넘어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수술에 항암에 입원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고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진이가 회사 경조사 지원금 신청을 도와줬고 박도연 변호사가 준혁의 미지급 위자료 일부를 강제집행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돈을 모아 첫 번째 항암 치료비에 보탰지만 앞으로 남은 치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역질을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곁을 지키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요. 자꾸 할머니 죽는 거 아니냐고 물어요. 진정이 안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공포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 계단 구석으로 갔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 와중에 준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너네 엄마 아프다며? 애들 내가 맡을게. 지금 네가 애를 키울 형편이 돼? 무슨 소리야? 양육권 바꿔달라고 법원에 낼 거야. 엄마 병원에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게 애들한테 좋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게 이혼하지 말랬지. 꼴 좋다. 네 애미 병원비는 어디서 나오니? 쯧쯧.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날 밤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베개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라 빠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네 엄마. 네가 무너지면 서연이 서준이는 누가 지키니? 엄마는 네가 강한 거 알아. 조금만 더 버텨라.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준혁이 양육권 바꿔달라고 낸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폭행 전력의 위자료 미지급까지 변경 사유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어린이집 출석 기록이랑 아이들 건강검진 내역 챙겨두세요.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어린이집 출석 기록, 건강검진 내역, 이웃 주민 진술.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지우고 다시 쓰며 계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퇴근 후 할 수 있는 부업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수를 하러 간 화장실 거울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직 서 있잖아. 아직 안 무너졌잖아.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을 맞이할 힘을 겨우 끌어모았습니다. 어머니의 세 번째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 주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이 가능한 단계로 넘어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암이 잘 들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의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해 법원이 우선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해 줬습니다. 준혁 씨의 폭행 기록과 위자료 미지급 사실을 법원이 봤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어린이집 기록과 건강검진 내역도 효과가 컸어요. 양육 환경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같은 주에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들러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양육권 그대로래요. 아무도 서연이 서준이 못 데려가요. 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우리 서연이 서준이 아무도 못 건드려. 오랜만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려면 수술이 잘 돼야 한다. 어머니 몰래 모아온 치료비 통장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수술 일정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서연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금방 나와? 응, 금방 나와.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아픈데 다 고쳐줄 거야. 서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 고개를 까딱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아직이야? 라고 물을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번진 부분도 깨끗하게 다 떼어냈습니다. 서준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머니 다 나았잖아.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린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윤희야, 서연이 서준이 밥 먹었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걱정이나 하세요.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평생을 자기보다 딸과 손주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눈을 뜨고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네, 엄마. 그때 처음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막았잖아. 참으라고 했잖아.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내 편이 됐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내 편이 되어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병실 바닥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폭풍을 함께 건너온 어머니와 저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가 사는 투룸 근처 소형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아껴둔 저축과 강제집행으로 받아낸 위자료 잔금을 합쳐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날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와서 짐을 옮겨줬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냉장고를 나르며 땀을 훔쳤고 수진이는 그릇을 풀며 싱크대에 정리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집 들일 때 불러주기만 해. 수진이가 씩 웃으며 행주를 던졌습니다. 짐을 다 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후 햇살이 베란다를 지나 거실 바닥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네. 서연이와 서준이가 양쪽에서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숙여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저녁이었습니다. 넷이 둘러앉을 작은 식탁을 수진이가 집들이 선물이라며 사다 줬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옆에서 두부를 썰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으니 서준이가 젓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앉아. 이 녀석 배고팠구나.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넷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된장찌개를 후후 불며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서준이가 계란말이를 입에 가득 넣고 볼을 부풀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준이 입가에 묻은 밥알을 닦아주셨습니다. 서준아, 천천히 먹어. 안 뺏어간다. 서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대단한 반찬도 없었고 넓은 식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치이자 가장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챘지만 모른 척 서준이에게 국을 떠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가라. 네, 찍을게요. 그날 떨리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친정어머니마저 내 편이 아니었던 서러움. 아이들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던 새벽. 법정에서 증거가 쏟아지던 순간. 수술실 앞에서 보낸 3시간. 다 지나왔습니다. 잘 버텼다, 서윤이.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해줬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강말수는 인터넷에 올린 글과 직장 행패, 그리고 허위 횡령 고소까지 3건의 고소 결과로 벌금을 냈습니다.
준영마저 어머니에게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며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나연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감싸기만 하던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강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동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 파도가 일지 않는 제가 신기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제 인생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떠먹으며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할 거야? 그림 그릴 거야. 무슨 그림? 우리 가족 그릴 거야. 서연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누구야? 서연이가 작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서준이, 나. 4개의 손가락이 펴져 있었습니다. 작고 통통한 손가락 4개.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준이 앞에 미역국 한 숟가락을 더 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이쁘게 그려야 한다? 할머니는 제일 크게 그릴 거야. 호호, 그래. 크게 그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에 서연이와 서준이를 내려주고 돌아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 변호사였습니다. 준혁 씨 미지급 위자료 전액 강제 집행 완료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가로수에 연두빛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상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 제 이름으로 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이혼 도장 찍고 가라고 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참는 게 답인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조차 이해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내딛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은 강한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것과 참는 것은 다릅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막하고 두렵겠지만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